다시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돼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읽은 판결문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판부가 지금까지 그 특검의 공소 사실과 함께 그에 대한 판단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서 1차 독대,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독대 때는 합병 계획 자체가 없었고 2차 독대 때는 박 전 대통령의 그 말씀 자료를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그대로 말하기가 어렵고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기재된 내용이 없어서 명시적으로 청탁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 신규 출자고리 해소와 관련해서도 이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3차 독대 이후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이 지주회사 글로벌 은산분리 이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지만 이 박 전 대통령이 말한 건지 이재용 전 부회장이 말한 건지 확인이 안 되고 이 은산분리라는 것이 삼성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 앞부분에는 이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을 놓고 이 명시적으로 이 청탁이 오갔다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금 이 명시적인 청탁 부분에 이어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그러니까 이 삼성 승계 작업이라는 것이 이 포괄적인 현안으로 보고 이 포괄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그 현안에 대해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이고 이 또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 부분도 확인이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도 확인이 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이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이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 특검이 제시하고 있는 뚜렷한 명시적인 청탁은 아니더라도 명시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 개괄적으로나마 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의 개념과 필요성은 박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으리라 평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승마 관련해서 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 관련해서 이 뇌물 공여 부분을 이 제3자가 아니라 단순 수뢰죄로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 이 최서원에게 최순실 씨에게 모두 귀속된 상태에서 단순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지만 다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재판 진행되는 경과를 지켜보고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현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죄냐 무죄냐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의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박현석 기자와 이야기하는 동안 세 분 새로 나오셨습니다. 인관계 SBS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의 선거 공판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계속해서 취재해온 SBS 시민사회부의 민경호 기자도 특별히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민경호 기자가 지금 열심히 판결문 읽고 있는 상황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뭐라고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순 뇌물죄, 그러니까 최순실 씨, 그러니까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이 뇌물이냐 아니냐, 그리고 일반 그 제3자 뇌물 지원, 제3자 뇌물, 영재센터나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준 돈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 두 부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긴 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은 단순 뇌물 혐의고, 예.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
또 영재센터 이런 데다가 돈을 낸 것은 이른바 제3자 뇌물 혐의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영재센터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미르 K스포츠 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제3자 뇌물 수수에서 가장 지금 쟁점이 됐던 게 부정한 청탁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인정돼야 이 제3자 뇌물죄가 인정이 그렇죠. 되는데. 뇌물에는 항상 그 청탁이 예. 인정이 돼야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판단이 절대 나온 건 아닙니다. 유죄다 무죄다 판단이 나온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단 부정한 청탁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핵심 부분에 대해서요. 반면에 단순 뇌물, 그러니까 최순실 씨 측의 승마훈련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관계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부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핵심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밝혔습니다. 민경호 기자 설명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재판부가 이른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직접적인 단순 뇌물 혐의,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도 지금 상황에서 유죄 무죄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변호사니까. 예. 저희도 엠바고라고 하나요? 엠바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직접 주문을 읽기 전에는 절대 유죄 무죄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현재까지 나온 재판부의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김태현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종합을 해보면 제3자 뇌물, 즉 K재단, 미르재단에 관련된 제3자 뇌물에 관해서는 삼성 측의 주장이 좀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로 말을 지원하는 것, 승마와 관련된 독일로 돈을 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측의 주장보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현재까지는 조금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문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는 조금 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방금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정유라를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판결문을 통해서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의 승마 지원 관여 이 부분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광기 위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좀 자막으로 또 법정 안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올리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가능한 한 빠르게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생중계가 허용됐다고 한다면 이 고생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중계를 허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했을지 마지막 부분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전체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방송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생중계 현장을 그대로 했을 텐데 그저께였죠. 재판부가 고심 끝에 결국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허용이 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안 했습니다. 안 했던 이유가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리가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개함으로써, 그러니까 생방송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과 잃게 되는 사익,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잃게 되는 사익,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그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사익 쪽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해서 결국은 첫 번째 케이스가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무산이 됐고요. 이때 그 전날 지원했던 그 현장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요. 일반 방청객들이 30명이었는데 이분들만 지금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뽑힌 사람들 지금 들어가서 417호 법정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방금 재판부가 또 들어온 내용입니다. 피고인들 5명 승계, 즉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이 승계에 대한 도움을 바라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과 함께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재판부 판결문 가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뇌물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뇌물이 인정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죄다 무죄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아직 일단 뇌물은 총 72억 원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특검이 공소 제기한 가운데 뇌물 액수가 454억 원인가요? 그 정도 되지 433억 원. 433억 원. 그 가운데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72억 원이다. 네. 이렇게 재판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밝혔다는 얘기죠? 이제 대부분의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었던 청탁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아까 공모가 인정됐다고 봤던 단순 뇌물 혐의에 이게 돼 있는 게 최순실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7억 9,735만 원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중에서 72억 원 정도가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36억 원 정도는 최순실 씨가 사실상 운영한 걸로 알려진
코어 스포츠의 용역 계약을 맺은 거고 방금 코어 스포츠 용역 대금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 36억의 그 용역 대금과 포함해서 말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던 36억 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 그 36억 원, 그러니까 도합해서 72억 원은 뇌물로 인정된다. 다만 이제 뭐 거기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일부분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유죄, 무죄 여부는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액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분명하게 뇌물로 인정된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K재단, 미래재단보다 아마 독일로 간 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대부분 뇌물로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직 주문이 나온 건 아니지만 형상태 들어가면 뇌물로 인정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유죄가 나올 확률이 조금 확률상 좀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실제 이제 그럼 형량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것은 저 72억을 독일로 보냈을 때 그 돈을 횡령으로 지금 특검이 기소했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횡령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의 차이가 좀 상당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선고 공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바로 이곳에서 재판받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이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특검에 출석한 적이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특검 수사 받았죠.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특검에 출석하면서 어떤 얘기 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글로벌 기업 삼성이 범죄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거를 옮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가였습니까? 지원금? 한 말씀 하시죠.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입니까? 아니면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입니까?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지원 대가성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 맞아요? 예, 이건희 회장은 글로벌 기업 삼성이 범죄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SBS의 한승환 기자가 초년 기자 시절에 직접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2008년에.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옮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은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수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특검에 출석하면서 보인 모습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호 기자, 판결문을 재판부가 읽기 시작한 지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상당 부분은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부분에 대한 판단이 공개되고 있죠? 일단 지금은 재산 국외 도피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국외 도피. 그게 형량이 가장 높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만 보자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유무죄에 대해서 나온 거는 아닌데 예. 일단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외국환거래법을 법상 신고를 해야 되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코어 스포츠에 보낸 돈이. 그렇죠. 돈을 국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뇌물로 가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요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해야 되는 거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위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공소가 지금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이건 제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오는 거라 조금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순실 씨와 공모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걸로 평가를 해야 된다. 따라서 이걸 경상논리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재산국외 도피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고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이죠, 저게. 오늘 선고공판을 받는데 오늘도 구치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초록색 표지의 공책을 들고 법정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 말이죠. 네. 특검이 징역 12년 구형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문영표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예를 보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선고받은 사람 김기춘 전 비서실장 특검의 구형량보다 절반 정도 내지는 절반이 안 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전망의 단계이긴 합니다만 징역 12년 구형했으니 징역 한 5년에서 6년 정도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예측들이 현실적으로 많았죠.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보면 많이 생각하시는 분 한 7년 정도 생각하는 것 같고 다 유죄가 나온다고 했을 때 5년에서 6년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구형량의 한 절반 정도 하는 케이스 확률상 그게 제일 높기 때문에 검찰이 1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한 5년에서 6년 정도 얘기를 하는 건데 전부 다 유죄가 나온다고 했을 때 형량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뇌물 공여가 아닙니다. 재산국의 도피하고 횡령이죠. 왜냐하면 뇌물은 이게 공여기 때문에 1억을 주던 100억을 주던 1000억을 주던 간에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횡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산국의 도피 같은 경우는 특가법, 특경법에 규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에 따라서 법적 상한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50억 이상이면 횡령도 10년 이상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부 다 유죄가 나온다 가정을 하면 형량과 정말 관련 있는 것은 주된 범죄인 뇌물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 조금 종된 범죄인 횡령 그리고 국외재산 도피에 대해서 액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형량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형량은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뇌물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가 연달아서 맞물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밌다고 그래야 될까요?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인데 주된 범죄는 뇌물입니다. 그리고 횡령과 국외재산 도피는 그 뇌물에 따라오는 종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요. 그러니까 뇌물이 무죄가 되면 횡령과 국외재산 도피도 줄줄이 깨져서 무죄가 날 확률이 90% 이상이죠. 물론 아닌 케이스도 한두 케이스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횡령이 유죄가 되면 다 같이 유죄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런데 정작 형량은 주된 범죄인 뇌물 공여보단 종된 범죄인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가 더 세다는 거죠. 예.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현직 대통령, 그 당시 상황이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의 1인자 둘이서 어떤 청탁을 대가로 해서 부정한 돈을 뇌물로 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의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 수사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뇌물 액수 72억 원으로 인정된다. 이런 얘기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산 국외 도피와 관련해서도 인정이 된다. 액수까지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놓쳤을지 모르겠는데 재산 국외 도피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다 이거는 제가 액수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문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범죄 수익 은닉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 수익의 원인이 된 부분을 은닉하려 했다. 또 이걸 처분하는 과정을 은닉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공소 사실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코어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돈이 넘어가는 걸 이게 넘어가는 그 부분 아까 그 재산 국외 도피에서도 인정됐던 부분인데 그 이게 가장된 거다. 라는 부분이 이제 원인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말 처분인과 관련된 건 이른바 말세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 두 부분이 다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유죄, 무죄 어떻게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는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특검이 공소 제기한 5가지 혐의 아직 위증이나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뇌물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5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드는데 김철 변호사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현재대로 가면은 특검의 승리가 유력하죠. 현재까지 주문은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물론 액수로 보면 전체 뇌물 공여 액수 430억인가요? 그중에서 한 62억 정도 인정한 거니까 433분의 62라고 하면 그 숫자는 미약한 거지만 문제는 그 뇌물 액수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K재단 미래재단 아니라 제3자 뇌물 공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제3자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쟁점 삼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독일로 보낸 돈. 즉 말에 관련된 그 72억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제 공판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특검의 주장들을 지금 현재까지는 그 법원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판결 주문까지 낭독이 된다고 하게 되면 특검이 실질적으로 삼성에 대해 승리했다. 뭐 이렇게 현재까지입니다.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최종 결론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삼성 변호인단이 법정 안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고 있는 상황 다 보고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삼성 변호인단의 모습은 지금 어떻답니까? 일단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 쳐다보고 또 정면 응시하고 이러고 있다고는 하는데 변호인단들 반응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굴이 좀 시뻘개졌다고 하는데요. 얼굴이 붉어졌다. 예,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당황스럽다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삼성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결문이 읽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인강기 의원이 그동안 5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말이죠. 특검 측의 주장 또 삼성 변호인단의 주장이 서로 맞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그 컴퓨터 그래픽 화면도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 컴퓨터 그래픽 화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인강기 위원이 하나하나 양측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430억 원대 뇌물 공여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공소 사실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원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과 한국동계영재센터 후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삼성 측의 반박은 독대할 때 삼성현암 부탁한 적도 없고 올림픽 승마 종목으로 지원하려다 최 씨의 겁박으로 변질된 것으로 대가 바란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도 삼성 측의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게 아니라 강요와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이 항상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 그 강압에 의해서 돈을 줬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뇌물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삼성의 그런 주장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과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주장들이 배척이 돼가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혐의요, 횡령 혐의와 국회 위증 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의 주장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두 번째 혐의인 횡령 부분에 있어서는요. 뇌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사 공금을 빼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 돈이 아니고 이재용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이건 횡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 측 변호인 측들은 뇌물을 공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횡령한 적이 없다. 이건 정상적인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횡령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도미노처럼 물려 있습니다. 세 번째 혐의인 재산 국외 도피 있잖아요. 이거 재산 국외 도피 역시 최 씨 소유 비덱 스포츠하고 허위 용역 계약서를 쓴 뒤에 정씨 승마 지원비를 독일에 송금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해외 재산을 도피한 거다.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 이런 얘기고
이거에 대해서 삼성 측은 송금 과정에서 구체 법령을 어긴 사실이 없다. 우리는 정상적인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 자막으로 보셨지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이 된다.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답변한 것은 위증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문을 통해서 하나의 판단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 당시 상황이 과연 어땠는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답변을 했길래 위증 혐의가 인정된 건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왜 19억짜리 말을 정유라한테 사줬냐 이겁니다. 왜 사줬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뭐예요? 뭐가 있어도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누구든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누구든지. 창피하게 상무급이라든지. 제가 질 일이 있으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형사 책임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제가 져야 된다 그러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그 양사의 합병이 무슨 제 승계나 이런 쪽과는 관계가 없고 저를 제가 모자라다고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고 하라고 채찍질을 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재단이라든지 출연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독대 당시에는 무슨 얘기였는지 잘 솔직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재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공범 맞습니까? 저희가 많이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범임을 인정합니까? 박상진 사장 통해서 독일 정유라한테 말사는 돈 줬다는 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미래전략실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 박범계 의원, 김한정 의원 이런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가운데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것은 위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민경호 기자, 지금 네. 판결문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말이죠. 네. 또 하나 인정된 부분이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방금 보셨던 그 부분도 위증도 인정이 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재센터에 지원했던 16억 원 부분도 인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라고 한다면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을 맡았었던 바로 그 기구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한 액수 16억 원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액수도 현재 뇌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영재센터 지원 16억 뇌물로 인정이 되고 횡령으로도 인정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저희가 유죄, 무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재판부가 읽은 판결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특검이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공소 제기한 5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사실상 그 공소 제기 사실을 인정한다.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인정을 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죠? 재단 부분만 빼고요. 그러니까 아니 예. 5가지 혐의에는 뭐 물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이 있습니다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각 사안 중에서 이거는 인정이 되고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특검이 징역 12년 구형했는데 말이죠. 뭐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구형량보다는 한 절반 정도로 선고를 내렸다.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블랙리스트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 특검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직까지. 글쎄요. 현재까지 좀 짐작하기는 쉽진 않은데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아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다만 특검의 구형량에 거의 육박하는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유죄가 인정된 다음에 마지막 장량감경이라 가지고 피고인 어떤 사정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봐서 좀 깎아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횡령이나 뭐 배임 액수를 다 변제를 했다든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 삼성의 오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나가서 경영을 해야 한다. 이거 외에는 별다른 유리한 정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량감경도 그리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전부가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형량은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이제 판결문 판단은 거의 끝났고요. 이제 곧 양형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견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징역 몇 년. 그런데 지금 방금 자막 보시죠, 여러분. 재판부의 판단이 저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와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박영수 특검이 특검 수사의 의미를 부여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국가 권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의 고리인 정경유착이다. 특검의 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형과 관련한 재판부의 의견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부정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 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진행형이라는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만 하면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지금 판결문 낭독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곧 주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의 저 표현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정경유착이 대한민국에서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와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이런 재판에 대한 의미도 재판부가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임강희 위원 어떻게 보세요? 재판부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대충 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개를 안 할 때만 해도 하고 또 처음에 모두에 나왔던 것들은 이게 무죄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의심들을 많이들 했었는데 이게 쭉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특검이 기소했을 당시에 공소장에 적었던 그런 내용들이 거의 인정이 되고 물론 부분적으로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맥락은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 정경유착의 현재 우리 사회에 큰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유죄 판결 쪽으로 상당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이 이제 한 10분도 채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 부분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들어가 있었던 동안에 2, 4분기 때 삼성전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14조 원인 거예요? 역대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 예, 2, 4분기 실적이 매출 61조 원에 14조 700억 원. 그래서 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렸는데 어쨌든 이 오너 리스크라는 이것이 불확실성이 있던 것이 지금 일단은 1심이 최종심은 아닙니다만은 최종 결정이 되면서 이제 가닥이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아직까지 1심 선고 공판에서 양형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최후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 진술 여러분 기억 혹시 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에게 사익을 위해서 뭔가 부탁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한 오해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기까지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최후 진술,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삼성 변호인단의 얼굴이 상당히 붉어졌다. 이런 현장 상황까지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가 전원을 해오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장충기,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차장 이런 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승마 그리고 영재센터의 지원을 직접 지시했다. 재판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최순실 씨에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또 영재센터 지원의 정점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지금 재판부가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피고인 전체,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 이제 양형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피고인 개별적인 양형 요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명시했고요. 다만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좀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또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서 벌인 게 아니라 삼성이란 전체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사회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건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양형 요소들 중에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달라고 해서 준 거지 먼저 가서 뇌물 주겠으면 한 건 아니라는 이 부분이 뭐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좀 유리하게 적용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치명적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형량이 셉니다. 그리고 법원의 양형기준표를 보면 공무원이 뇌물 받았을 때 가중 요소,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요소가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뇌물에 이제 그 태양들이 가장 많은 케이스들이 부탁하는 업자들이 가서 이거 좀 해주시면 저희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공무원이 먼저 가서 야 이렇게 내가 해줄 테니까 돈 가져와.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한테 상당히 치명적으로 적용할 겁니다. 단순히 유무죄를 떠나서 지금 그 양형 요소들이요. 김태현 변호사가 방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그 결과에 상당히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얼마 뒤면 이루어지게 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이번 판단이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자막 계속 보시고 계신데요. 이 자막 보시다 보면은 조금 이 정확하게 재판부가 어떤 양형을 내리려고 하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일단 이번 승마 그리고 영재센터 지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원 요구를 이재용 부회장이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민경호 기자 또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게 된다면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양형 판단에 일종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내가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징역 몇 년을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 형량 같은 경우는 법에 정확하게 뭐 몇 년 이하다, 몇 년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양형 기준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이게 감경을 한다면 한 이 정도. 그래도 그러니까 뭐 5년짜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감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한 뭐 3년 반 정도 줘라. 뭐 이런 식의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양형 기준이 없는데 나오면 이게 판사들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제각각 판결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통일하자는 취지죠. 예. 그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심 공판 직전이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삼성전자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후계자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화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삼성으로 결제한 최윗선이다. 자, 지금 선고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됐습니다. 뇌물 혐의 인정돼서 징역 5년 선고됐고요. 다른 피고인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3년 선고됐습니다. 아직까지 자막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됐고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승마지원의 핵심 인물이죠. 징역 3년 선고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든 혐의 인정이 됐는데 특검이 12년 구형했습니다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선고했고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 선고됐습니다. 모두 혐의가 인정된 부분입니다. 장충기, 최지성, 그리고 박상진 이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징역 10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4년 선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우리 민경호 기자가 차분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됐고요. 예. 박상진 삼성전자, 그러니까 전 삼성전자 사장이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왔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이제 미래전략실 최고위라고 했을 수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죠. 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런데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법정 구속한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지 않았습니까? 방금 나왔습니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한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정 구속하는군요.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금 재판부가 1심 선고 공판의 형량까지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징역 5년 선고됐습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내가 삼성그룹의 최윗선의 결제 라인이었다고 얘기했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습니다만 재판부가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얘기는 최지성, 장충기 두 피고인도 오늘로 법정 구속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받았고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최윗선 세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을 하고 모든 책임을 져라. 법정 구속하고 나머지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박상진 전 사장과 황 전 전무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결제 라인.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최지성 실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우 전무까지 결제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 라인 그대로 이제 형량에 나오는 거죠. 구형도 그러했습니다, 순서가. 아무래도 이제 특검의 판단도 그렇고,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어차피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최고 정점에 있고, 그 결제 라인이기 때문에 직위대로 이 사건 가담 정도가 높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아마 형량도 그렇게 5년, 4년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 오늘 1심 선고 공판 받았는데 재판부의 양형 선고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차분하게 앞으로도 주영진 뉴스 브리핑 방송 시간 더 남았는데요.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판단에서 징역 5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선고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화면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할 때만 해도 네. 혹시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사실 법원 주변에서 많지 않았어요? 그 법원 주변이라기보다는 서초동 밖에서였죠. 서초동 밖에서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유죄를 내리거든 무죄를 내리든 부담스럽고 사실 일선 판사들과 통화를 해봤을 때도 이게 생중계가 되면 편집해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걸 가장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쨌든 유죄가 선고가 되긴 했지만 밖에서 일단 일반 시민들도 이게 유무죄가 갈리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재판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혹여나 공개된 이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르게 이건 지금 방금도 지금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분만 짜집기 해서 이제 편집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법원 주변에서 이재용 부회장 석방하라고 하는 시위도 있었고요. 아니다. 국정농단의 주범 이재용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이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변호인단은 당연히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관심이 가는 대목은 특검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을 그대로 인정을 할지 아니면 우리도 불만이다. 왜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했느냐라고 하면서 특검도 항소를 할지. 네. 민경 기자 보기엔 어때요? 이게 절대 뭐 특검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닌데 보통 얘기를 하는 게 구형량의 절반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량 절반 이상이 나오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 구형량 절반 이하로 나오면 좀 더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에 비춰보면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공소제기 수사를 끝내서 특검이 판단한 부분 중에서 분명히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이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발견된 문건들, 추가로 발견된 문건들이 특검을 통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모두 이첩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또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특검 측에서도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항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K재단, 미르재단 관련 부분들 뇌물 액수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할 거고, 그리고 양형도 아마 특검은 불만일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횡령이란 주계재산 도피가 얼마 정도 액수가 인정되는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일단 12년 구형에서 특검 횡령과 제사국의 도피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년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까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양형 이유들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형량이 좀 적어졌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 보면 항소를 해서 좀 더 높은 형을 구형한다. 이렇게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해외 재산 도피, 그거는 최저형이 1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은 상당히 중형을 받게 될 것이다.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액수에 따라서. 그렇다면 상당 부분이 인정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횡령이나 뇌물에 대해서 한 64억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횡령이랑 국외재산 도피가 얼마로 지금 인정을 하고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5년이 나왔는지 사실 판결문을 보면 권고형 부서에서 쭉 이제 수치를 좀 적어주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알려지지 않아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12년 구형에 비해서 5년 어떻게 보면 절반 이하로 형량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이제 이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양형 이유 중에서 뇌물을 내가 적극적으로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다. 이 부분 때문에 형량이 좀 적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는 것입니다. 재산 국외 도피 액수, 민경훈 기자가 아까 파악이 됐습니까?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가 얼마인지. 시간을 주시면 한번 좀 찾아봐 주시죠. 재산 도피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인 건데 그만큼의 액수가 안 된다라고 봤다고 한다면은 징역 10년보다 낮게 할 수 있고, 어쨌든 양형 판단은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 따라 전적인 재량권에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왜 그 차이가 달라질 수 있냐면 숫자가 나와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가 돈을 주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뇌물은 100억이 다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돈은 한 10억만 나가고 아직 90억의 돈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의 액수는 한 10억 정도로 실제 나간 돈 기준으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뇌물 액수하고 재산 국외 도피나 횡령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인관계 위원은 삼성 관련한 회사들의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조금 전에 주시장이 마감됐으니까 한번 아까 봐주시죠. 말씀드렸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악재보다 더 나쁜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그러는데, 마감하기 직전에 최종 선고가 나오면서 1% 정도, 그러니까 아침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예상했던 아마 형량하고 비슷하다 이런 판단이었는지 아침하고 비슷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용 부회장하고 같이 이제 선고를 받게 된 이른바 삼성 임원 4인방이요. 이런 사람들을 쭉 보면은 그동안의 삼성의 전략들을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특검 때 수사를 받을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로 정유라 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후원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로 기소가 되는 것을 보고는 그다음부터는 무대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계속 거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재판 막바지에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그런 쪽에 대해서 권한도 없었고 관여도 안 했고 우리가 다 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죠. 예, 지금 방금 변호인단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모두 답변이 끝났는데 저 부분은 우리 취재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했는지 저희가 또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이런 의견을 밝히고 법정을 떠나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여러분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의 핵심 인물들 5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결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왜 재판부가 이 양형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심 선고 공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앞으로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을 비롯해서 재산 부계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 이렇게 5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특검은 징역 12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결과는 우리 민경호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징역 4년 받았고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역시 징역 4년 받았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똑같이 징역 4년 선고받았다. 자막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두 피고인들은 이제 법정 구속이 됐고요. 최지성, 장충기 두 피고인 징역 4년 선고받았고 지금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지만 오늘부로 바로 법정 구속된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요.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나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최지성, 장충기 징역 4년, 법정 구속.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선고받았습니다. 양형을 결정할 때 특검은 징역 12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양형의 판단의 근거.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건데 절반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횡령과 국외재산 도피가 실제로 얼마가 인정되는 그 부분이 하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요. 민경호 기자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얼마로 지금 파악이 됐죠? 네, 다른 부분이 있을지는 또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그 판결할 때 명시적으로 밝히면 282만 유로. 282만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30억 원, 35억 원. 30억 원에 35억. 그러면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기준이 징역 50억 원은 안 되는 액수군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독일로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실질적으로 계약한 액수가 거의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한 70억 정도라고 얼추 말씀을 드리면 그냥 계약 액수인데 그중에서 실제로 돈이 집행된 것은 한 30억 정도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물은 주겠다고 약속한 계약 액수를 전부 다 인정한 것이지만 실제로 돈이 나간 그 30억 정도만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를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12년 구형에 비해서 조금 형량가 낮아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감경을 해줌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압박을 통해서 할 수 없이 줬다. 이 부분 때문에 형량이 12년 구형에 비해서 절반 아래 한 5년 정도로 떨어진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나오는데 지금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억 원을 추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징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범죄 수익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3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것을 37억으로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이. 이제 뭐 그 정도 액수면은 대충 재판부가 인정한 재산 국외 도피 액수 282만 유로 비슷한 액수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오늘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자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 재판부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 이런 판단도 재판부가 얘기했고요. 이재용 부회장 청문회, 특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부인했지만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 이재용이 직접 지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코어 스포츠 용역 대금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 액수가 77억 원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5억 원을 제외한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은 승마와 관련한 64억 원으로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양형 판단,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삼성 측이 정당한 승마 지원인 것처럼 범죄 수익 발생을 가장했다. 약간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외국으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회사 돈을 빼서
그것을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외국으로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보냈다. 이런 건데 그것을 정당하게 승마 지은 것처럼 가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돈을 뺀 부분 횡령, 외환거래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돈을 보낸 부분 국외재산 도피, 그리고 횡령한 돈을 다시 외국으로 빼돌린 것도 범죄 수익,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공여,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존재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아십니까? 뭐 언제부터 아십니까? 이런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언제까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부분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 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 이 부분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 씨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앞으로 1심 선고 공판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그룹이 지원한 돈은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서 굳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형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한 것은 징역 12년인데 징역 5년을 선고한, 구형량보다 상당 7년을 적은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참고했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범죄라는 게 그냥 딱 우리가 글로 쓰는 그런 팩트들만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어떤 감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저질렀느냐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거는 좀 감형을 해줘야 될 요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번 사건 범죄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도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감형 요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서 저희가 보여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삼성 변호인단이 기자들 만나서 1심의 유죄 인정 모두 인정하지 못하겠다. 즉시 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한 영상도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관규 의원 지금 뭐. 네. 우리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유죄냐 무죄냐를 추정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유죄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했던 근거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은 뇌물을 준 것이 과연 청탁의 대가성이 있느냐 그랬는데 지난 6월 그러니까 뇌물 청탁의 가장 핵심은 경영권 승계 아니겠습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것이 지난 6월 8일 날 있었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게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을 변호했던 삼성전자 변호인들의 이야기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제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 오늘 재판부가 판결한 것 중에 전부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가장 아쉬운 부분을 찝어준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정도를 하시죠. 이 사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했던 송우철 변호사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 단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항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차장 이제 법정 구속돼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이제 구치소로 가는 장면도 아마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 장면도 주영진 뉴스 브리핑이 끝나기 전에 들어온다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판에 이번 재판이 미칠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경호 기자가 보기에 오늘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뇌물죄가 인정됐다는 부분이 역시 가장 큰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뭐 뇌물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관련된 부분이 좀 무죄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단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뇌물 수수뿐만 아니라 강요나 이런 부분에도 함께 공소 사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물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 부분도 인정되지 않느냐. 오히려 삼성에서 주장했던 건 우린 강요의 피해자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도 그 부분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별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게 무죄가 됐다고 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로 받고 있는 혐의,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달라고 요구를 했다거나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된 것들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던 것이고, 근데 롯데와 SK 같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제외한 다른 명목의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같은 판단이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돈이 오가는 사이에 뇌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는데 최순실 씨는 민간인 신분이란 말이에요. 원래 민간인에게는 뇌물죄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에서 의율했던 게 제3자 뇌물 혐의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아니면 뇌물죄 공동정범을 얘기했었나요? 최순실 씨는 결국 그 독일로 간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독일로 돈을 받았다는 게 특검의 공소 사실이었고, 그 공모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 부분의 뇌물 공여 72억을 인정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도 뇌물 수수 72억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늘 재판 결과가 치명적인 것은 단순히 뇌물 수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양형 이유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뇌물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구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 뇌물죄에서 형의 가중 사유, 굉장히 안 좋은 양형 요소인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뇌물 요구, 이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에 대해서 상당히 중형에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진 거죠. 예, 그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잠시 뒤면은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곳을 통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도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시각에 같이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위치 장소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죠. 구속 장소가 어딘지. 네, 아직 부분에 공식적으로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방금 말씀드리는 순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징역 5년 선고받았고 5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보이는 것이 공책이 아니라 어떤 서류 봉투 같군요. 네, 항상 그 법정에 갖고 나오는 그 서류 봉투 같습니다. 예, 서류 봉투를 갖고 왔는데 저 서류 봉투 안에 담겼던 자료가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구치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 이재용 부회장이 올라탔고요. 버스가 지금 옆에 한 대가 더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이 같은 버스로 이동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버스로 이동하게 될지.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어 있는 장소는 서울 구치소입니다. 그리고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오늘 징역 4년 선고받고 바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하면서 법정 구속을 선고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치소로 수감됩니다. 장소는 아직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죄목으로 이렇게 구속이 되기 때문에 같은 서울구치소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남부구치소나 동부구치소나 이런 쪽으로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나왔던 화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타는 장면 나왔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을 통해서 1심 선고 공판을 통해서 모두 유죄 선고받았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상당히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임광규 의원 보시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너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다 예상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지금 공교롭게도 어제 노트 8이 출시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해외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나라의 기업 오너가 구속이 돼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쪽에 대해서 깊은 내막을 모르고 결과만 보고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해외 신인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일시적으로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저렇게 뇌물을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구나 해서 또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 이런 쪽으로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검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특검의 입장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안 나온 것 같고요. 예. 대신에 검찰에서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검찰에서요? 네,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읽어드리면 이 뇌물공여자 측에 대한 오늘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 반영해서 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이거는 이제 검찰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최서원 뇌물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그리고 특검은 이번 재판 결과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검이 항소하든 안 하든 이미 변호인단이 항소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 오늘 1심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도 2심 또 3심 대법원까지는 가야 최종적인 법리 판단이 끝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런 얘기했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선고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데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와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입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인정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골이라고 특검이 지목했던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SBS 5뉴스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